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성흥차사. 잘 모르겠는데 함흥차사네. 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뭐 하여튼 중앙부서에서 발령을 내가 돌아오지 마라는 식으로 정착하라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미움을 당했다. 그거 함흥차사도 저지르면 그만이다 그거 아니에요? 예? 함흥차사도 저지르면 그만 아니다. 아닌가? 함흥차사 암행어사 나 모르겠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함흥으로 가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모시러 차사를 몇 번이나 보냈는데 그 차사가 갈 때마다 아버지가 죽이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안 와서 함흥차사로 온 거 아니에요? 어느 시대 때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조선시대요. 아버지는 이성계고. 정실 부인에서 태어난 아들과 그 둘째 부인에 태어난 아들 사이에 그 왕위 개선, 거기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죠. 이 태종이 어차피 왕은 돼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화가 나셨어. 그래가지고 함흥으로 가서 함흥이 고향이거든요. 권력이라는 것이 부자 시간에 인륜도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매력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권력뿐만 아니라 재계에서도 굉장히 아주 그 부분에 관한 한 아주 남자분들은 차고 강력하게 끊더라고요. 내가 책을 많이 보니까 여자들하고는 좀 달라. 그러니까 그걸 내가 여기서 논할 수 없지만 가능한 일이라고는 항상 생각해요. 함흥차사란 말의 기원은 조선조 초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선 3대 왕인 태종이 즉위한 후 아버지인 태조가 태종을 버리고 함흥으로 가서 다시는 돌아오려고 하지 않자 태종은 아버지를 무난하고 설득하기 위해 수차례 차사를 보냅니다. 하지만 가는 차사마다 죽음을 당해서 살아 돌아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어디를 갔다가 소식도 없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를 두고 함흥차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조선을 개국했던 태조 이성계. 태조의 조선 개국을 도운 후 왕위에 올라 새 왕조의 기틀을 세운 태종 이방원. 하지만 왕위기에 앞서서 아버지와 아들이었던 두 사람. 이 두 사람은 과연 어떻게 해서 함흥차사란 말에 유래를 남길 만큼 극단적인 갈등을 겪게 됐던 것일까요? 함흥차사에 얽힌 이야기는 과연 어디까지가 사실이며 이 두 사람이 걸어야 했던 왕의 길, 부자의 길은 과연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역사의 라이벌, 오늘 시간에는 태조와 태종, 아버지와 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하, 이곳에 머무르신 지 벌써 2달여입니다. 불사도 끝났으니 이제 그만 환공하시옵소서. 연부를 하시고 불경을 읽으시는 일이 어찌 꼭 이곳에서만 가하겠사옵니까? 내 어찌 경이 얘기하는 뜻을 모르겠소. 허나 내 이렇듯 간절히 부처를 쫓고 섬기는 뜻은 다른 게 아니고 무인년에 죽은 두 아들 방번과 방석 그리고 사위인 죄를 위로하기 위함이니라. 조선 개국 초인 1398년 무인년. 당시 정치 권력에서 소외되어 있던 태조의 5번째 왕자 이방원은 몇몇 왕자들과 개국 공신 그리고 종친들을 모아 난을 일으킨다. 이른바 제1차 왕자의 난이었다.
그 결과 당시 권력의 핵심에 있던 개국 1등 공신 정도전과 남원 등이 제거되고 방원의 이복 형제 즉 태조의 계비 강씨 소생의 방석과 방번 그리고 경순 공주의 남편 이재 등이 피살된다. 한꺼번에 두 아들과 사위 그리고 아끼던 신하를 잃은 태조는 자신의 둘째 아들인 정종에게 양위를 한 후 상왕으로 물러나 앉는다. 아버지 태조로서는 권력을 잡기 위해 곤욕상정을 벌인 아들 방원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 이것이 꼭 네가 가야 할 길이더냐? 아바, 소녀 이제 속세이니 아무 미련도 남은 것이 없사옵니다. 이곳에서 승하하오신 어마마마와 비명에 간 두 동생 방석과 방법 그리고 지아비를 위해 평생을 발언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소녀의 소망입니다. 공주마마. 이리에서 네 마음이 편하다면, 그래서 위안이 된다면 내 어찌 맡기네. 내 직접 네 머리를 깎아주고 내 직접 내가 지은 업보인 것을 어찌 불쌍한 공주가 그 업을 받아야 한단 말이고.
난을 일으켰다는 부담을 덜기 위해 일단 형인 정종에게 왕의 자리를 양보한 정안군 방원. 하지만 대세는 방원을 향해 흐르고 있었다. 지난날 정몽주의 난이 있을 때 정안군이 없었더라면 어찌 큰 일을 이룰 수가 있었겠사오며, 정도전의 난 때 정안군의 공이 없었다면 어찌 오늘이 있을 수 있었겠사옵니까? 이는 하늘의 뜻과 인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옵니다. 감히 청하옵건대 정안군을 세자로 삼으심이 옳은 줄로 아옵니다. 세자를 책봉하시는 일은 더 이상 미루시어서는 아니 되올 줄 아옵니다. 경들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미 세자를 삼았어야 옳았지요. 들으시오. 정안군을 세자로 세워 군국의 종사를 맡길 터이니 잘 이끌어 주시기 바라겠소.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세자로 책봉된 후 방원은 권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 제도의 개혁과 사병 혁파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일부 왕자와 종친들이 소유하고 있던 사병들의 힘이 커질 경우 자칫 왕권을 위협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명대로 시행할 뿐이요. 하지만 이는 당시 사병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의 큰 반발을 사게 된다. 아버님, 사병을 해산시키라니요. 어찌 이럴 수가 있겠사옵니까? 이는 우리 팔다리를 끊어놓고자 함이냐. 방석을 칠 때도 방안을 칠 때도 세자를 돕고자 선봉에 섰던 저희옵니다. 정안군이 어떻게 해서 세자가 됐사옵니까? 근데 이렇게 등을 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세자라면은 앞으로 보위에 오르게 될 것은 명약관 아닐. 크겠다 싶은 싹선 미리 잘라두자는 것 아니냐? 군말을 내주어서는 절대 아니 됩니다. 사병을 잃은 절제사라니요. 그리 되면 그야말로 허사비가 아니옵니까? 앞으로 한동안은 큰 바람이 불 게다. 병권이란 국가의 가장 중요한 힘이옵니다. 더구나 새로 창업된 나라가 아니옵니까? 사병을 혁파해 나라의 병권을 든든히 한다면 인심을 편히 할 수 있을 것이요 올바른 정사를 펴나갈 수 있을 것이옵니다. 군사를 맡은 자가 많으면 서로 도당을 심어 시기하고 화란을 일으키게 될 터. 그러기 내 역시 개국 초부터 사병 혁파를 서둘렀던 것 아니냐. 하지만 지금 사병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난날 이 나라 창업에 공을 세웠던 사람들이야. 당연히 반발이 있을 터. 또 다른 적을 함부로 만들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명심하겠사옵니다. 그리고 참찬 문화부사 조원과 평양윤 조용무는 반드시 죄를 물어야 할 것이야. 내 그 미천한 것들을 거두어서 개국 공신이 되고 그 지위가 경상에까지 오르게 해. 태조가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조원과 조영무는 지난날 태조를 도와 조선 개국에 힘썼던 이른바 개국공신이었다. 말하자면 태조의 신하들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이들은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났을 때 방원을 도운 공로로 다시 정사공신에 책록된다.
태조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을 배반하고 방원편에 붙어 고륙 상정을 도운 신하들이 다시 공신이 된 것이다. 따라서 방원을 도운 정사 공신을 처벌하라는 것, 그것은 결국 세자 방원에 대한 태조의 노여움이요 불만의 표시였다. 조은과 조용무, 임무의 무지함을 논하는 상소와 끊이지를 않고 모든 문무백관 또한 이들의 소환을 청하고 오니 소인 도승지 어찌할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모두들 과인이 그러다 하니 내 어찌 궁 안에 더 머물러 있겠소. 내 장차 있을 곳을 찾아 떠나리라. 서둘러 떠날 채비를 하렸다. 모든 실권을 내주고 의욕마저 잃어버린 태조는 몰래 궁궐을 떠나 절을 찾는 일이 많아졌다. 주로 회암사나 신암사 등지를 찾으며 왕자의 난 때 목숨을 잃은 두 아들과 사위, 그리고 조선이 개국되는 과정에서 목숨을 잃어야 했던 수많은 고려 중신들의 원혼을 달랬다. 세자에게 전위를 하셨다고요? 예. 도의에 오르신 지 불과 2년입니다. 주상의 춘추 아직 한참이신데 뭘 그리 급히 서두르십니까? 더 이상 늦출 일이 아니옵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어찌 내게 한 말씀도 없이 전위를 하신단 말씀입니까? 망극하옵니다. 주상의 심정은 내 잘 알지요.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일. 이미 전위를 하셨다니 내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이곳은 조선 왕조의 역대 왕과 왕비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종묘입니다. 이곳 정전에는 조선 왕조를 창업한 태조와 제3대 왕인 태종의 위패가 나란히 모셔져 있습니다. 하지만 제2대 왕인 정종의 위패는 다른 몇몇 왕들과 함께 서쪽 영령전에 별도로 모셔져 있습니다. 이러한 배치만큼이나 이들의 왕위 계승 과정 또한 아버지에서 아들로, 아들에서 다시 그 동생에게로 이어지는 조금은 자연스럽지 못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부자연스러움은 태종이 형인 정종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을 때 아버지 태조가 던진 말 한마디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일.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은 태종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만은 없었던 태조의 심정과 처지를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형제간의 고륙상쟁을 통해 오른 왕이라는 점을 아버지로서 아직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왕. 이것은 태종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만 할 숙제였습니다. 유교의 숭상을 건국이념으로 삼고 그 중에서 특히 효를 가장 으뜸으로 삼았던 조선 왕조의 왕으로서 아버지의 인정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은 왕권과 왕위 계승의 정통성 자체를 위협받을 수도 있는 가장 큰 결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아들에 대한 원망이 뿌리 깊은 태조와 아버지의 마음을 돌리려는 태종 사이에 기나긴 줄다리기가 시작됩니다.
그만 환궁하시지요. 내 안이 돌아갈게야. 주상을 돌봐주셔야지요. 주상 곁에는 아바마마께서 계셔야 합니다. 주상이 언제 애비 마음 헤아리더니. 그랬다면 오늘 공주와 내가 이리 맞이 앉을 일도 없었을게. 방본과 방석을 비명에 잃지도 않았을 것이고. 내 그 아이들을 잊으려 해도 차마 잊혀지지를 않아. 이제는 이 나라의 주상입니다. 용서하고 거두시어 바로 인도해 주셔야지요. 태종의 등극 이후 정종은 상왕, 태조는 태상왕으로 물러나 앉는다. 이후 태조는 정사를 일체 외면한 채 궁을 떠나 있는 일이 더욱 잦아진다. 어찌 그리 얼굴이 어두우십니까? 아바마마께 보냈던 문안사가 돌아왔습니다. 오, 그래요. 그래. 아바마마께서는 어찌 지나고 계시답니까? 쉽게 회가하실 것 같지가 않습니다. 상왕 전하, 이 나라의 주상이 옵니다. 아바마마께서 창업하신 왕조의 기틀을 바로 세우고자 미력 하나만 온 힘을 다 쏟고 있사옵니다. 하지만 제일 큰 힘이 돼주셔야 할 아바마마께서 절 외면하고 계십니다. 태상왕 전하이시기 이전에 아버님이시질 않습니까? 부왕의 사랑을 얻지 못하는 왕을 백성들이 어찌 생각하며 어찌 따르겠사옵니까? 주상, 아바마마의 심중도 헤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 아바마마의 마음을 여셔야죠. 아바마마께서 주상의 어버이시라면 주상은 만 백성의 어버이십니다. 아바마마의 마음을 여는 정성 없이 어찌 만 백성의 마음을 열 수 있겠습니까? 상왕 전하, 아바마마, 그동안 용안이 너무도 수척해지셨습니다. 듣자오니 고기로 만든 음식은 전혀 드시질 않는다고요. 왕사의 말이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면 죽어서 머리 없는 벌레가 된다 하길래 안 먹고 있지요. 그렇다면 왕사께서 큰 불충을 하신 게지요. 아바마마의 옥체를 제대로 받들지 못하였으니 이보다 더 큰 불충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바마마, 왕사의 말만을 쫓아 고기를 끊으시고 이렇듯 안색이 편찮으시니 소자 어찌할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뭐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하교만 하여 주시옵소서. 주상께서도 불법을 받들어 사찰에서 거둬들인 토지를 모두 돌려주고 부녀자들이 절에 올라와서 기도드리는 것을 막지 말 것이며 또한 부처를 세워 탑을 만들어 내 뜻을 이어주시오. 그렇게 한다면은 내 비록 파괴를 한다고 해도 왕사의 가르침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을 겁니다. 죽는 일도 사양하기 어렵사온데 어찌 그만한 일을 사양하겠사옵니까? 명하신 대로 하겠사옵니다.
사실 그것은 태종에게 있어 쉽지 않은 주문이었다. 조선은 건국 초부터 배불 숭유 정책을 표방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작 조선을 개국한 태조는 절을 새로 짓고 불사를 베풀고 경전을 만드는 등 불교를 깊이 받들고 있었다. 하지만 태종은 그러한 아버지 태조의 뜻을 받들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가 이렇듯 간절히 절을 찾게 만든 것은 결국 태종 자신이었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용서를 구하는 일, 태종에게는 왕의 길보다 더 험난한 부자의 길이었다. 태조는 다시 금강산을 거쳐 자신의 근거지였던 동북면, 그러니까 지금의 함경도 지역으로 향한다. 그런데 이와 때를 같이 해 태종은 자신의 왕권이 흔들릴 수도 있는 커다란 위기를 맞게 된다. 안면부사 조사이란 자가 군사를 일으키다니, 도대체 그 자가 군사를 일으킨 연유가 무엇이란 말이더냐? 말씀드리게 황공하오나. 구하지 못할까? 전하, 조사이는 본래 승하하신 신덕왕후 마마의 일가 이온데 신덕왕후 마마의 원수를 갚고자 나섰다 하옵니다. 아니, 신덕왕후 마마의 원수를요? 그런 무엄한 자가 있습니까? 신덕왕후 마마의 원수를 갚겠다 하면 곧 바로 나를 치겠다 하며, 나를 치겠다 하면 바로 영모가 아니겠는가? 여봐라! 당장 군사들을 보내어 영모의 무리들을 멸하도록 하라. 전하, 지금 태상왕 전하께서 동북면에 머물고 계심을 유념해 주시옵소서. 태상왕 전하께서 이르는 길을 저들이 가로막고 있으니 함부로 군사를 내었다가는 그 화가 태상왕 전하께 미칠까 두렵사옵니다. 아니, 저 불온한 무리들이 태상왕 전하께서 주상 전하께 지니고 계시는 불편하신 심기를 알고 그것을 이용하여 더 큰 영모를 꾸밀 수도 있음이옵니다. 난군들이 태상왕 전하를 앞세운단 말입니까? 망극하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과인의 곁에 계셔 주었더라면. 태종은 아버지 태조를 문안하고 모셔오기 위해 계속해서 문안사를 보낸다. 하지만 가는 사람마다 조사이의 난군에 의해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오자 태종은 아버지 태조와 오랜 친구였던 판승추부사 박순을 문안사로 보낸다. 태상왕 전하, 제가 지난밤에는 아주 해괴한 일을 하나 보았사옵니다. 해괴한 일이라니요? 새끼쥐 한 마리가 막 처마 끝에서 떨어지려는 찰나에 어미쥐가 붙잡았었지요. 헌데요? 금방 두 마리가 다 땅에 떨어질 판인데도 어미쥐는 새끼쥐를 놓지 않고 있었사옵니다. 전하, 하찮은 미물도 부모 자식 간의 정이 이러하온데 어찌하여 전하께서는 주상을 멀리만 하시라 하시옵니까? 듣기 싫소. 백성들은 지금 주상 전하와 태상왕 전하 사이를 비웃고 있사옵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이옵니까? 전하께서 창업하신 나라이옵니다.
전하께서는 친히 창업하신 나라에 지금 누를 끼치고 계시옵니다. 전하, 부디 항공하시옵소서. 항공하시어 이 나라 만년 대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흔들린 태조는 마침내 돌아갈 뜻을 비치고 박순을 돌려보낸다. 하지만 태조가 돌아갈 경우 자신들의 지지 기반이 약해질까 두려워한 조사이의 난군에 의해 박순은 용흥강에서 피살된다. 조선이라는 그 동면의 토착 세력들이 중심이 돼서 일어난 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면이라는 지역은 그 고려 말 때부터 이성계가 성장하는데 대단히 중요했던 지역입니다. 이성계의 그 군사력, 우리가 말하는 친군 내지는 사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사병의 모태가 되었던 지역이고 조선 건국에 있어서 결정적인 군사력을 제공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태종이 집권한 이후에 태종으로서는 그와 같은 그 어떤 사적인 성격이 농후했던 동면에 대해서 중앙 집권적 체제 하에 편입을 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태조의 그 왕권 강화 정책과도 맞물릴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태종으로서는 동면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구체적으로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조짐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동면 토착 세력들이 대단히 불만을 가졌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성계가 과연 조선인 안에 직접 가담이 돼 있는가 이런 문제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성계가 직접적으로 그 태종을 왕권 자체를 전복시키기 위한 어떤 조선인 안에 가담을 했을 거라 아니면 직접 지식을 했다고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이성계의 신복 세력들 가운데 일부가 조선인 안에 가담하는 걸로 봐서 이성계로서는 어떤 암묵적으로 내지는 간접적으로 어떤 조선인 안을 묵인하고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연려실 기술에 의하면 함흥으로 갔던 문안사 중 살아 돌아온 이가 하나도 없다고 전한다. 하지만 실록에는 판숭추부사 박순의 죽음만이 기록돼 있고 죽은 이유 또한 태조에 의해서가 아닌 조사이의 난군에 의한 것으로 돼 있다. 이렇듯 박순마저 피살되자 조정에서는 태조와 오래고 깊은 인연을 갖고 있는 왕사 무학을 다시 함흥으로 보낸다. 왕사께서는 또 어쩐 일이십니까? 왕사께서도 주상의 부탁을 받아 날 끌어가자고 오신 겁니까? 전하, 빈도가 전하를 매신 지가 한두 해옵니까? 그토록 빈도를 몰라주시다니요. 그저 위료차 들렸사옵니다. 왕사, 그 왕사는 아무리 봐도 꼭 돼지같이 생겼소이다. 그러옵니까? 태상왕 전하께서 부양락 없는 부처이시옵니다. 부처님이요. 어찌 왕사답지 않게 그런 아첨을 다하십니까? 아첨이라니요. 당치 않으시옵니다. 아첨이 아니시라면요. 돼지에다가 어찌 부처로 화답을 오십니까 그래? 이 세상 삼나 만상이 부처의 눈으로 보면 부처요. 돼지의 눈으로 보면 다 돼지로 보이는 법이지요.
이제 만 백성이 부처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전하께서 이끄셔야지요. 주상이 지은 죄 참으로 크지요. 하지만 주상은 이제 태상왕 전하 한 분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런 소리 꺼내려거든 싹 돌아가시오. 전하, 주상 곁에서 주상을 바로 이끌어 주셔야지요. 작게는 아들을 살리는 일이요, 크게는 전하께서 창업하신 이 나라를 살리는 일이옵니다. 주상을 버리심은 이 나라를 버리심이옵니다. 듣기 싫다지 않소? 전하 곁에 지금 누가 남아 있사옵니까? 모두 다 잃고 이제 누구를 의지하려 하옵니까? 물러가 주시오. 나 혼자 있고 싶소이다. 세상은 전하께 없어 해가 하시옵니다. 전하, 만일의 일을 생각하시옵소서. 기둥에서 멀리 떨어지시면 아니 되옵니다. 무슨 말씀이요? 아바마마께서 오시는데 이 자리에 서서 영접하란 말씀이요? 전하! 전하! 내려라. 모두가 하늘의 뜻인 게 환공채비 서두르지 않고 무엇들 하는 게야? 태조가 함흥에서 돌아오면서 태조와 태종, 즉 아버지와 아들의 극단적인 갈등은 일단 그 막을 내립니다. 이로써 비로소 아버지의 반목이라는
가장 큰 짐을 덜어낸 태종은 본격적인 왕의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기는 당시 중요한 관청들이 모여 있었던 곳입니다. 조선시대 최고 행정기관이었던 의정부와 2호 예병형공의 6조, 그리고 그 외에 중요한 관청들이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6조거리라고 불렀고, 지금 제가 서 있는 바로 여기가 의정부가 있던 자리입니다. 즉위초의 관제 개혁을 통해서 이미 고려 관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조선 자체의 정치기구, 즉 의정부, 6조, 승정원, 사헌부, 사관원 등의 정치기구를 마련해놓고 있던 태종은 이를 기반으로 해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단호하고도 다각적인 정책들을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왕자의 난에 대한 악몽과 갖가지 천재지변을 피해 새도읍 한양을 버리고 고려의 옛 수도 개경으로 돌아가야 했던 개국 초기, 태종은 재위 5년 만인 1405년 개경에서 다시 한양으로 재천도하면서 새 왕조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한 신도 건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하지만 자신의 거처는 왕자의 난을 일으켰던 경복궁이 아닌 새로 지은 창덕궁이었다. 왕자의 난을 통해 왕위에 올랐다는 것이 아버지 태조뿐만 아니라 태종 스스로에게도 평소 얼마나 큰 짐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 태종은 이러한 마음의 짐을 극복하면서 신문고를 설치해 영모를 사전 적발하는 효과를 거두기도 하고, 세력이 너무 커진 공신 제거와 개국 정사 좌명 공신 등 3공신 간의 세력 균형을 유지시키는 등 왕권에 도전이 될 만한 세력은 외척을 가리지 않고 철저히 제거해 나간다. 주상이 잘 알아 재결하겠지만 회안군은 군사를 일으켰다 쫓겨나고 이강군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니 친척 가운데 살아남은 자가 몇이나 됩니까? 일이 잘 될 때는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일이 어려운 낭패를 볼 때는 도와주는 사람이 적기 마련이에요. 어려울 때 도와줄 이는 친척만한 게 없습니다. 이대를 잘 보존하면은 천변지게도 적어질 것이에요. 부디 잊지 마세요. 하오나 새로 창업한 왕조의 시작입니다. 시작부터 단단히 해놓아야 다음 시대부터는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지 않겠사옵니까? 그래도 너무 치다 보면은 적이 많아집니다. 주상께서도 애비의 정을 잃어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 시대부터는 덕치를 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소자가 쌓은 악업은 소자가 모두 져야 하겠지요. 하지만 한양으로 환도한 이듬해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고 벼락을 맞아 사람이 다치는 일이 잦아지자 민심이 다시 흉흉해지기 시작한다. 아버지 태조와의 극단적인 갈등은 끝이 났다 하나 왕위 계승 과정에서의 취약점을 안고 있는 태종에게는 자연적인 이변 역시 왕위를 위협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었다. 하늘이 아직도 나를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했던 일이거든. 이 몸의 죄가 이리도 크단 말인가? 전하,
자고로 임금이 정세를 잘못 펼치면 하늘이 재앙을 내린다 하였사옵니다. 최근의 재앙은 새로운 법들이 하도 많아 백성들을 괴롭혀 비롯된 것이옵니다. 세상을 잘못 만나 변이 일고 있다 하니 소신을 벌해 주시옵소서. 전하의 정성이 부족해 태성왕 전하의 마음이 아직도 다 풀리시지 않았음이옵니다. 효를 다한다면 천신도 순해질 것이옵니다. 전하, 전의를 하시다니요. 당치 않으신 말씀이시옵니다. 전하의 춘추 한창이었고 세자마마의 나이 아직 성년이 못됐사온데 갑자기 전의를 하시겠다니요. 신등은 그 연유를 몰라 그저 황공할 따름이옵니다. 전하, 이제 겨우 나라가 안정이 되었사오나 전왕이 두 분이 계시옵니다. 전하께서 전의를 하신다면은 전왕이 세 분이 계시게 될 터이니 온 나라의 신하와 백성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자에 들어 창덕궁의 부엉이가 무성하고 천재가 끊이지 않는 등 이변이 계속되니 이 모두가 과인이 부족한 소치가 아니겠소. 내가 물러나서 제의가 가신다면 10번이라도 그리 해야지요. 또한 이미 전왕이 두 분 계시다 하나 나까지 셋이 된다 해서 뭐가 나쁘겠소. 전하, 왕위는 지중한 것이옵니다. 신등은 감히 왕지를 받들지 못하겠사옵니다. 전이 문제를 둘러싼 태종과 신하들과의 줄다리기는 사흘간이나 계속되고 마침내 태종은 전이 의사를 거두겠다는 뜻을 비친다. 하지만 그날 밤 태종이 신하들 몰래 옥새를 세자궁으로 보냄으로써 기필코 전의를 하겠다는 태종과 전의는 불가하다는 신하들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된다. 전하, 전의가 불가하옵다는 망극하옵니다. 주상이 지금 나처럼 머리가 휘어졌소, 수염이 휘어졌소. 아니면 아직 학문이 통하질 못한 게요, 사리 분별을 못하는 게요. 대체 갑자기 물러나서 편히 쉬고자 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 100세를 맞은 다음에는 주상이 무슨 일을 하든 개의치 않을 것이나 내 죽기 전엔 다시는 그런 말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심려를 끼친 죄 용서하시옵소서. 하오나 아바마마의 그러하오신 뜻을 신하들이 어찌 알 수 있겠사옵니까? 밖에 지신사 있거든 이리 들라. 불러 계시옵니까? 주상의 전의 문제는 앞으로는 다시는 거론되는 일이 없을 게야. 그러니 앞으로 주상을 더더욱 잘 보필하도록 하라. 명심하겠사옵니다. 그리고 지신사는 이 큰 잔에 술을 가득 부어서 주상에게 권하라. 나 주상에게 내리는 벌주인이라. 아바마마, 어찌 소자가 먼저 들 수 있겠사옵니까? 제가 먼저 올리겠사옵니다. 내 주상에게 내리는 벌주잔이나
나 또한 잘못이 아주 없질 않으니 그래 내가 먼저 잔을 비우지요. 실제로 왕의 자리를 물려주려고 했다기보다는 이면의 목적이 숨겨져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목적은 태종 자신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정통성 내지는 권위의 흠집을 받았던 부분을 해결을 하려는 의도, 이것과 둘째는 왕으로서 제위하는 동안에 그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이 숨겨져 있는 것을 표면 위에 노출시켜서 제거하려는 목적, 이 두 가지가 작용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 첫 번째 부분은 태종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두 차례 왕재난을 일으켜서 여러 사람들을 죽였던 그런 과정이 있었고, 또 부왕인 이성계, 태조로부터도 인정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신하들로부터 왕의 자리를 세자에게 물려줘서는 안 된다 하는 적극적인 반대 상소라든가 이런 것을 받고, 또 부왕으로부터도 왕의 자리를 내가 죽는 동안에는 왕의 자리를 물려주지 말라고 요구를 받음으로써 원만하게 해결을 할 수 있었고, 두 번째 문제도 민무구, 민무질 형제라든가 이들이 적극적으로 반대 운동을 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서부터 심증이 노출되어서 결국은 제거하는 성과를, 일종의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이로부터 태종은 정치 권력의 재편을 어느 정도 이루어서 보다 안정적인 그런 형태로 왕으로서 제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이 개국한 지 16년째 되던 해, 태조 이성계의 병이 다시 깊어지기 시작한다. 태종은 아버지 태조를 늘 가까이서 병시중하기 위해 궁궐 담장을 파고 문을 만들어 밤새도록 친히 병상을 지키고 약시중을 드는 정성을 보인다. 또한 불법을 숭상하던 태조의 평소 뜻을 받들어 덕수궁에서 태조의 완쾌를 비는 불사를 베풀고 몸소 연비를 행한다. 소자가 그간 아바마마께 보인 불충불효가 얼마이옵니까? 아직은 가시면 아니 되십니다. 소자에게도 기회를 주시옵소서. 멀고도 험난했던 부자의 길. 태조의 죽음 후에도 태종은 효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왕자의 난이 일어났던 경복궁에 머물기를 꺼려하며 창덕궁에만 머물던 태종이 경복궁에 다시 든 것은 태조가 승하한 지 3년 뒤의 일이다. 그때서야 비로소 태종은 마음의 짐을 완전히 벗어버릴 수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한편으로는 그 짐을 왕으로서의 업적으로 덜어내보려 했던 듯 태종은 재위 18년 동안 많은 업적을 쌓음으로써 조선 500년의 기반을 닦아놓는다. 조선시대 최초의 동활자인 계미자를 만들어 편찬 사업을 활발히 하고 일종의 신분증명서인 호패를 착용토록 하는 호패법 실시, 유학 진흥을 위해 학교를 세우는 일 등이 모두 태종조에 이루어졌다.
태종에 이어 왕위에 오른 세종대의 태평성세. 그것은 바로 왕권을 위협하는 세력이 거의 제거되고 제도적인 개편이 어느 정도 굳건히 다져졌던 태종대의 업적에 바탕한 것이었다. 조선 건국이라는 큰 업적을 역사에 남겼지만 개인적으로는 불행한 아버지였던 태조. 새로 개창된 조선을 반석 위에 올려놓는 데는 성공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역시 불행한 아들이었던 태종. 하지만 부자 간의 정을 회복함으로써 마침내 이들 부자의 불행은 막을 내리고 조선 왕조는 이후 500년을 이어나갈 기반을 닦을 수 있게 됩니다. 즉 아버지로부터 용서를 받음으로써 태종은 비로소 진정한 왕의 길을 갈 수 있었고 아들을 용서함으로써 태조는 자신이 건국한 왕조를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태조와 태종 두 사람이 보여준 갈등과 화해는 한 집안의 아버지요 아들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서는 결코 한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 없다라는, 어쩌면 오늘날의 우리들 모두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진리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태조와 태종이 걸어야 했던 부자의 길은 왕의 길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왕의 길보다도 부자의 길이 우선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조선이었습니다. 세상은 전하께 없어 해가 시옵니다. 내려라. 태종이 즉위한 지 4년이 되던 해에 일어난 이 사건은 영조 때 학자 이긍익이 쓴 역사서 연려실기술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 초 왕위에서 물러난 태상왕 이성계는 아들 태종에게 활을 쏘았습니다. 태종이 기둥 뒤로 몸을 피하는 바람에 결국 화살은 빗나갔습니다. 조선이 건국하고 10년 이내에 두 차례에 걸친 왕자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모두 다 왕위를 둘러싼 난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아버지 이성계는 사랑하는 자식을 잃고 상심에 쌓여 별궁 함흥에 칩거를 하게 됩니다. 한편 이방원은 손위 형인 방간이 일으킨 두 번째 왕자의 난을 평정하고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나 정작 아버지인 이성계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갈등 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태종 4년 아버지 이성계의 어가가 함흥에서부터 돌아왔던 것입니다. 태종은 반가운 마음에 마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아버지인 이성계가 아들을 향해 활을 쏘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곡교, 일명 살고지다리는 세종 3년 태종의 잦은 능행을 편안하게 하고자 세종이 건설했다. 여기는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살고지 다리입니다. 바로 이 다리가 조선시대 석교 중에서 가장 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서 살고지라는 말은 화살이 꽂히다라는 뜻으로 태종을 향한 이성계의 화살이 이곳으로 이렇게 날아와서 꽂혔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백발백중 명궁이었던 이성계가 갑자기 태종에게 활을 쏩니다. 왜 활을 쐈을까요? 직접 이성계를 만나보겠습니다.
후회가 되시죠? 행여 아드님이라도 맞았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왕은 하늘에서 낸다고 했는데 혹시 처음부터 일부러 빗나가게 쏘신 건 아닌가요? 아드님의 어떤 점이 그리도 못마땅하신 겁니까? 나 어린 동생들을 죽이고 여동생을 절로 보낸 그놈을 내 어찌 왕으로 대접할 수가 있겠소? 그래도 아드님 아닙니까? 게다가 조선 개국의 1등 공신으로 다른 아들에 비해서 자격을 갖추지 않았습니까? 천심이야, 천심. 천심이지, 천심이야. 이 말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 이성계에게 태종은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는 또 다른 아들이었습니다. 비록 빗나간 화살에 천심을 빗대었지만 아들을 왕으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살코지벌에서의 화살 사건 이후 태종은 즉위 4년 만에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인정받습니다. 태종시대의 처음은 이렇게 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간의 화해의 길을 열어준 활. 우리 역사 속에서 활은 어떤 거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서양 제1의 궁사하면 영국의 의적 로빈 후스를 빼놓았었다. 그가 일단 활을 들면 당해낼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명궁으로 14세기 인물 윌리엄 텔이 있다. 그는 정직하고 용감한 사냥꾼으로 귀족들에 대항하다 화살로 아들의 머리 위에 사과를 쏘는 벌을 받는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 사과를 한 발에 명중시킨 것으로 유명하다. 옛부터 중국은 우리를 동이라 불렀다. 동이란 글자는 동쪽의 오랑캐라는 뜻이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 이 자를 풀어보면 큰 대자에 활공자가 합해진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큰 대자는 크다란 뜻 외에 잘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돼서 동이는 곧 동쪽에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바로 우리 민족을 가리킨다. 우리 민족의 활솜씨는 수많은 명궁들의 이야기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중 하나가 고구려 시조 고주몽과 비류국 송황의 활쏘기 시합이다. 송황은 백보밖에 그려놓은 사슴의 배꼽을 겨우 쏘아 맞춘다. 그에 비해 주몽은 사슴의 옷가락지를 매달고 활을 쏘았는데 화살이 옷가락지를 관통해서 송황보다 한 수 앞선 활솜씨를 전하고 있다. 이제 조선의 명궁 이성계를 만나보자. 이성계는 1380년 우왕 6년에 외적의 침입에 맞서 싸운다. 그곳에서 왜군 적장 아기발도의 투구를 맞춰 떨어뜨리니 결국 적장은 죽고 이성계는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고 한다. 조선 22대 임금 정조는 활쏘기로 자기 수양을 닦았다고 한다. 그의 활솜씨는 임금의 활송 기록을 적은 의사 고풍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일순에 5발씩 쏘아 9순까지 45발을 모두 적중시켰다. 그리고 10순에선 4발만을 쏘았는데 전하, 50번째 마지막 화살이옵니다. 다 쏘는 것은 옳지 않다 해서 마지막 한 발은 늘 남겨두었다고 한다. (1997년) 현재는 양궁의 여왕 김경욱이 있다. 골드! 정중앙에 박혔습니다. 렌즈가 깨지는 그러한 느낌도 좀 줬는데 그녀는 지난 96년 애틀랜타 올림픽 개인전에서 2번에 걸쳐 관역에 렌즈를 관통한 10점 만점을 기록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인전, 단체전 모두 금메달을 차지해 우리 민족이 양궁 대국임을 세계에 알린 주인공이다. 렌즈가 깨지는 그런 렌즈 2개를 지금 깨뜨리고 있습니다. 정중앙.
관역 정중앙에 렌즈까지 깨지게 한 김경욱의 활솜씨는 지금 봐도 가슴이 후련합니다. 우리는 굳이 명궁들의 얘기를 들추지 않더라도 우리 민족이 활과 얼마나 가까웠었는가를 짐작하게 해주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고구려 무영청 수렵도를 통해서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사냥감인 사슴과 호랑이를 쫓는 이 사냥꾼의 모습에서 우리는 고구려인의 그 늠름한 그 기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좀 눈여겨봐 주십시오. 이 벽화에 보면은 이 사냥감을 쫓는 사냥꾼이 달리는 말 위에서 뒤로 돌아앉아 활을 쏘고 있습니다. 달리는 말 위에서 뒤로 앉아서 활을 쏜다.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고구려 무영청 벽화를 보면 우리 민족이 기마 민족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그래서 사냥하면서 말 타고 활 쏘는 모습은 일종의 군사훈련으로 보병보다는 기병 중심의 싸움을 했음을 추측해 한다. 지난 94년 10월 육군사관학교에서는 무용청에서 보여준 사냥 모습을 그대로 재현했다. 달리는 말 위에서 활을 쏘는 것이 가능한가 실험을 해보았다. 결과는 능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말 타며 활 쏘는 자세가 숙련되기까지는 몇 개월에 걸친 연습을 필요로 한다. 또한 자세가 완벽해도 먼저 갖춰져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말 위에서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활이다. 달리면서 활 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활에 있었다. 삼국시대에 이렇게 기록을 볼 경우 원거리 원정에 통한 작은 나라, 즉 소국에 대한 정복 기사들이 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 기마전에 그러한 그 소국에 대한 정복은 도저히 기마전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그럼 그 기마전에 적합한 원거리 무기는 뭔가? 그럼 결국 우리는 그 단궁, 즉 짧은 활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짧은 활이어야 말 위에서 활을 쏴고 하는데 편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고구려 백화공원에도 이렇게 짧은 활인 단궁들이 숱하게 그려져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수렵도의 활은 서로 다른 재질을 연결시켜 만든 활이었다. 그래서 활체가 5개 절로 구분돼 있고 절과 절 사이에 마디가 있다. 이 활을 최대한 당겼을 때 활의 양쪽 가장자리 폭과 화살의 크기는 거의 일치한다. 이때 화살대 길이는 65cm 정도로 고대 북방 유목민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한 단궁면서 각궁일 것이라 추정된다. 고구려 활은 일단 각궁으로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중국적 기록을 볼 경우 보병이 쓴 활은 나무로 만든 목궁이고 기병이 쓴 활은 뿔이나 뼈로 만든 각궁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구려가 각궁을 널리 쓴 이유는 짧은 활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나무로 만든 것보다는 뿔로 만들었을 경우 그 탄력성이 훨씬 강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그 고구려의 각궁은 위력이 대단하였던 것으로 전하고 있는데 그 단적인 예는 그 고구려에서 출토된 유물 중에 사람의 척추뼈에 화살촉이 박힌 채로 출토된 유물이 있는데 그거로 봐서 아무래도 그 각궁의 위력이 대단하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각궁이 말 타고 쏠 수 있고 그 위력이 뼈를 관통할 정도라면 다른 활과 비교해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자. 우리나라에 서양 활인 양궁이 등장한 것은 1966년의 일이다. 이때부터 우리 활은 양궁과 구별하기 위해서 국궁이라 불리운다. 지난 96년 애틀란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경욱 선수를 통해서 양궁과 국궁을 비교해 보도록 하자. 먼저
활 쏘는 발의 자세를 비교해보면 국궁과 양궁의 차이가 있다. 국궁은 8팔자도 아니요 정자도 아닌 자세를 갖춰야 한다면 양궁은 나란히 11자가 되거나 팔자에 가깝게 선다. 국궁을 쏠 때는 관역이 145m 떨어진 먼 곳인 만큼 활을 땅과 약간 사선으로 두고 쏘면 화살은 포물선을 그린다. 그러나 양궁은 거의 땅과 평형을 이루며 쏘기 때문에 유효 사거리가 90m 정도로 가까운 거리를 쏘는데 가능하도록 돼 있어 화살도 직선으로 나간다. 그리고 국궁의 길이가 1m 정도라면 양궁은 그 2배 정도로 크기도 크고 소재도 다르다. 날개하고 몸체하고 다 틀리거든요, 소재가요. 마그네슘으로다가 만드는 거고요. 이거는 카본이라고 그거를 만드는 거. 낚시할 때도 쓰잖아요, 카본을. 화살도 그렇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달려있는 장비도 많고 또 활 자체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달려가는 말 위에서 활을 쏘려고 하면은 많이 흔들리고 하다 보면 그리고 저희는 활실을 정확하게 갖다 댄 상태에서 슈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좀 말을 타고 쏜다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큰가? 이렇게 했죠? 아니래. 김경욱 선수가 직접 국궁을 잡아봤다. 양궁이 활 쏘기에 최적의 장비를 많이 갖춘 반면 국궁의 장비는 단순하다. 가장 크게 다른 점이 어떤 점이 느껴집니까? 좀 높아요. 느낌 자체도 그렇고 저희는 굉장히 좀 이렇게 가라앉는데 국궁은 처음 당길 때서부터 위에서부터가 좀 뭐랄까 모든 게 좀 뜨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세 손가락. 예. 이거는 좀 여자들. 네, 여자용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관역에 렌즈를 맞출 정도로 명궁인 양궁 선수라도 국궁을 잘 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국궁을 만드는 재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물소불이다. 물소불은 활의 탄력을 증가시켜주고 활의 시위가 끊어지거나 활이 부러지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한 장 만드는데요. 재료가 8가지가 들어가요. 나무로서는 3가지가 들어갑니다. 근데 첫째 이제 보다시피 요게 이제 요게요. 요 이운자리 꺼짐이 뽕나무고요. 또 여기서 요 꺼짐에 가가지고 요 있죠. 요 꺼짐 요게 대나무입니다. 대나무. 그리고 요 복판에 붙어 있는 거 있죠. 요 손잡이라고 여기 하는데 요게 참나무예요. 참나무. 그리고 요 뒷면에 열 보면 까만 거 있죠. 요거 물소불입니다. 물소불. 이제 물소불 사용하는 거는 물소불이 단단하면서도 유연성이 좋아요. 그리고 뭐 땀불로도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염소불도 긴 거 있고 또 뼈로도 될 수 있는데 그게 탄력성이 없어요. 유연성이. 그렇게 이제 활을 만들어도 이제 잡았던 게 쏘면은 탄력이 줄어요. 멀리 못 나가죠. 그래서 이제 그 예들들이 이제 물소불을 택한 거죠. 바로 여기에 그 귀한 물소불이 쓰였습니다. 이 활 하나를 만드는데 물소불 한 쌍, 즉 2개가 필요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수많은 병사들에게 쓰여질 활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양의 물소불이 필요하게 되는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 물소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인도나 아프리카에 사는 동물이라 그 물소불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텐데 결국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쉽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명나라에서 이 물소불이 무기의 재료로 쓰인다고 해서 금령을 내려 수출량을 조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을 만드는데 늘 물소불의 부족을 느끼던 조선에서는 이따금 명과의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소불은 조선에게 중요한 무기인 활의 재료였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구할 수 없어 외국의 수입을 의존해야 했다. 태종실록을 보면 일본이 물소불 등을 바쳤다고 적혀있다. 명나라와는 그전부터 교역이 있어왔던 것으로 짐작되나 교역량이 엄격했고
실록에 나타난 것은 세종 17년에 들어서다. 물소불은 가끔 명과의 관계를 미묘하게 했는데 그 한 예가 성종 8년 명나라의 통사로 간 예병창 사건이었다. 공무역으로만 가능한 물소불을 몰래 수입하려다 명나라에 의해 발각된 것이다. 물소불을 수입하지 말라는 명황제의 금령을 범하였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 금령을 어긴 물소불은 그 수가 얼마 안 되니 명나라 황제께 아뢰지 말고 천천히 관망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행여 사실대로 아뢰었다가 견책이라도 당하면 끝내 물소불을 구입할 수 없게 되지 않겠소? 맞습니다. 굳이 연유를 아뢰을 것이 무엇 있겠습니까? 중국 조정에서 따져 물으면 그때 가서 사실대로 얘기하면 되지 않겠소이까? 명에서 정한 궁각의 금령을 어긴 일은 섣불리 대처할 일이 아니었다. 잘못 대응하면 활의 중요 재료인 물소불의 수입이 완전히 막힐 수도 있는 일이었다. 우리나라는 북쪽으로 여진을 접하고 있고 남쪽으로는 일본을 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서 무기를 많이 보유해야 되는데 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매우 중요한 무기였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조선의 활 가운데서도 수각, 물소불 가지고 만드는 수각이 가장 그 성능이 좋았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수각이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을 통해서밖에 그걸 들여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으로서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외국에 대해서 무역을 병기에 관계되는 것은 무역을 금지하려고 합니다. 특히 그 당시에는 여진이 동북 쪽에 여진이 운거하고 있어서 명나라는 그 여진이 우리나라와 협력을 해서 자기네들에게 국방상 불리하게 되지는 않을까, 이것을 매우 말하자면 관심을 두었던 거예요. 조선에 있어 활은 절대적인 무기였다. 그래서 많은 수의 활의 확보는 당연한 것이었다. 특히 무과 합격 인원이 성종 초기 28명에서 숙종 때 18,251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활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갔다. 활의 필요에 따라 더 많은 양의 물소불을 수입하게 된다. 마침내 중종 20년엔 일본과 1000대 물소불을 교역하면서 명나라 일변도였던 물소불 수입 통로가 점차 다변화돼 갔다. 우리나라에 없는 이 물소불로 활을 만들려니 그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손쉽게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이 물소불 대신 다른 재료를 이용할 수는 없었을까요? 윤소희 씨, 네. 실록에 네. 물소불을 대신할 다른 재료에 대해서는 적혀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한번 찾아볼까요? 네. 물소불을 수각이나 궁각이라고 불렀으니까 그 단어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궁각에 대한 건수만 해도 태조부터 성종까지 66건이나 되는군요. 아, 그만큼 네. 활에 대해서 특히 활의 재료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는 이야기일 텐데. 네. 그러니까 그중에 네. 물소불 대신 다른 것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찾아보죠. 세조 때 기록 중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세조 8년 활을 만들기 위해 우마의 민간 사용 금지를 의논하다라는 제목이 나오는데요. 활을 만들기 위해서 말과 소의 사용을 금지했다고요? 네. 세조 8년 5월 28일의 기록을 보면 야인들이 물소불을 산 일이 명에 발각되자 조선은 앞으로 물소불에 대해 명나라에 금령이 내려질 것을 우려합니다. 그래서 그 예비책을 생각해내는데요. 세조는 활을 만드는 용구로 모름지기 우마를 많이 길러야 하는데 이에 우마 가죽을 쓰는 것을 금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 실록엔 다시 물소불이 계속 등장하고 성종 때까지 더 이상 일반 소액불로 물소불을 대신했다는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소희 씨. 네. 이 조선 초기 물소불 대신으로 일반 소액불을 사용하려고 노력은 해봤지만 큰 효과를 보진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일반 소액불은 물소불에 비해서 유연성이 떨어져 활을 만드는데 좋은 재료가 못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귀한 물소불을 달리 구할 수는 없었을까요? 우리가 직접 키워보면 어떨까요?
실은 직접 물소를 키워보려는 노력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물소 사육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물소는 주로 아프리카와 동남아 등지에 사는 그런 동물인데요. 이런 물소가 그보다 더 추운 우리나라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 만드는 데 수강만한 것이 없다 하여 세종 10년에는 명으로부터 물소를 구입해서 춥지 않은 전라도 지역에서 키울 것을 논의합니다. 그리고서 꾸준히 명 황제에게 물소를 키울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과 또 물소를 보내줄 것을 건의를 하는데요. 그러다 세조 7년 일본에서 물소 암수 2마리를 보내옵니다. 조정은 그것을 경상도 웅천에서 기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웅천에서 기른 이 물소를 서울로 이송해 오도록 합니다. 여기는 바로 창덕궁 후원입니다. 이곳에서는 왕에게 진상이 된 각종 희귀동물들이 키워졌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넓은 곳 어디쯤에서 키워졌을까요? 세조 8년 기록을 보면 경상도 웅천에 있던 물소를 창덕궁 후원으로 옮겨와서 사복시 관원으로 하여금 보살펴 키우도록 합니다. 이곳 창덕궁에는 외국에서 들여온 각종 희귀동물인 코끼리와 낙타도 있었고 물론 물소도 키워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궁 중에서 아무리 시설을 잘 해놓고 잘 돌본다고 해도 이 더운 나라 동물인 물소가 적응이 가능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물소는 수원, 인천, 남양, 그리고 경남 웅천, 그리고 창덕궁 후원에까지 키워지면서 70마리로 번식을 합니다. 그러나 언제 사라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종 이후 실록에서 그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후에 살 수 없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영하권에 들어가면 저게 맥을 못 춥니다. 힘을 못 쓰고. 또 한 가지 먹어도 잘 소화를 못 시킵니다. 간추동물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기후에서는 가져와서 여름철에는 일을 시킬 수 있지만 겨울철을 나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추위에 아주 허약한 그런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물소를 치킨 과정 그 사역을 못 시키고 일을 못 시켰다는 건 추위에 견디지 못해서 추위에 순치가 안 돼서 우리나라에 밭을 가고 논을 가는 일을 못하죠. 조선시대 때 키우던 물소는 사라지고 지금은 동물원에서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선시대 물소 기르기에 성공했다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요? 엄마! 이 물소가 성질이 온순하다고 들었는데 정용실 씨가 겁을 먹었나 봅니다. 어쨌든 조선시대부터 물소가 그대로 이어져 내려왔다면 농사짓기가 수월해졌을지도 모르고 활에 대한 무기 체계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물소는 우리나라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외에 그 어디에도 물소를 키웠다는 흔적이 남아있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요. 그렇게 물소를 키우면서까지 물소뿔을 확보하려고 애썼던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좋은 활을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은 압니다. 좋은 활은 왜 필요했을까요? 바로 그 시대적인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고려 말 화약 발명으로 무기가 발전할 계기가 됐으나 위화도 폐군 이후 이성계는 오히려 무기 개발에 소극적으로 대처한다. 화약 무기 발달은 자신들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조선 개국공신인 조준이 고려말 화통도감에 대해 말한 것만 봐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1, 2차 왕자의 난을 거쳐서 왕위에 오른 태종시대에 들어서자 서서히 변화가 일기 시작한다. 태종은 왕권을 확립한 후에 화약무기 개발에 적극적이었으며 호패법을 제정하는 등 국가 기반을 바로잡는 데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다. 태종 2년엔 조선시대 과거제도에서 처음으로 무과를 실시한다. 사병 혁파 후 새로운 무관과 군사를 양성하고 선발하기 위해서였다. 무과 시험 내용은 필기시험과 무예로 나뉘는데 무예로는 서서 활쏘기와 말 타고 활쏘는 시험이 있었다. 활쏘기는 전투에서 최대의 방어적 무기로 사용됐다. 특히 우리나라의 전투는 산성을 중심으로 한 전투이기 때문에 멀리 있는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활은 유용한 무기가 됐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성곽 전술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성곽 전술에서 방어용 무기의 가장 중심이 이룬 것이 바로 활이었으며 또 공격에 있어서의 말을 타고 기사를 하는 이때의 공격 무기로 활이 중심을 이뤘습니다. 이러므로 조선시대 때의 무예를 보는 무과 시험에 있어서의 대종을 이룬 것이 바로 활이었고 그 비중이 거의 6분의 5나 차지하는 그런 점수의 비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화살 중엔 편전이라는 것이 유명하다. 활이 작아 속칭 아기살이라고 불리지만 그 위력은 일찍이 여진족도 가장 겁내는 화살로 알려져 있다. 이 작은 화살의 유효거리는 150보 정도. 그러나 통화라고 해서 대나무를 반으로 자른 통에 넣고 당기면 1000보까지 가능한 것이 편전이다. 또한 날카로운 촉의 끝은 견고한 갑옷도 관통할 정도로 놀라운 위력을 갖고 있다. 편전은 특히 여진족 방어에 많은 전과를 거두었다. 세종 땐 편전 만드는 기술이 야인에게 알려질까 봐 야인 왕래가 잦은 함경도에선 편전 교습을 금지하기도 한다. 활과 화살은 화약이란 추진력을 갖추면서 새로운 무기로 발전돼 간다. 태종은 왕권을 강화시키면서 치무선의 아들 최혜산을 등용한다. 그리고 태종 9년 화차를 만들어내니 이것은 후일 문종으로 이어져 신기전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 신기전은 임진왜란 시 행주 대첩에서 적을 물리치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준다. 활에서 화차로 그리고 화통과 총으로 시대에 따라 무기도 변해갔습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조총이 들어오면서부터 활의 위력도 약해졌고 활의 역할도 달라졌습니다. 활은 민간으로 퍼져 각지의 한량들이 활터에서 즐기는 놀이로 변해갔습니다. 해마다 봄과 가을이면 각 활터마다 각지의 한량들이 편을 갈라서 궁술시합을 여는데 이것이 바로 편사입니다. 활터끼리 편을 갈라 활시합을 벌이는 편사는 지금 일부나마 남아서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울 황각정에선 94년 이후로 매년 장안편사가 재연되고 있다. 장안편사는 토성 안에 있는 몇 개의 활터끼리 겨누는 시합을 말한다. 양사장 편장님 사석에 모두 사대에 들어서면 사관이 시작을 알린다. 기자통하시오. 시동이 듣거라. 청산에 일자 관역 씌워놓고 좌우에 연전꾼 씌워놓은 것은 국가나 사가나 국지사법은 왜 한 가지가 아니냐. 원근낙지 좌우 분지 가는 살은 조건이와 맞는 살은 자상 분명히 알려 올려라. 그리고 화살을 줍고 깃발로 신호하는 사람에게 화살이 관역에 잘 맞았는지 자세히 알릴 것을 명한다. 시합이 시작되면은 먼저 각 편사의 대표가 활을 쏜다. 김이 과한변
이때 관역에 맞지 않았더라도 관역에 맞았다고 올려주는 것이 예의다. 정의관변. 본격적으로 시합이 시작되면 관역에 맞는 성적에 따라 고전꾼이 깃발로 관역에 맞았는지 여부를 표시한다. 그리고 사회자인 호청이 복창을 한다. 김주사 도전! 그리고 그 표시에 따라 시합 성적을 종이에 적는데 적는 사람을 시관이라고 한다. 관역에 맞으면은 변이라 적고 맞지 않으면은 실 또는 불을 기록한다. 사정에서 궁술 대회가 열리면 기생들의 활 쏘는 한량 뒤에 줄을 지어 서 있었다. 쏜 화살이 관역에 바로 맞으면 기생들은 부부를 이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불러 흥겹게 한바탕 놀아주었다. 맞았을 때는 변을 부르고 안 맞았을 때는 변을 부르지 않습니다. 다만 맞았을 경우에는 기상이 회충을 부르는데 일시에부터 관중을 부릅니다. 저때 일자 때를 맞았을 땐 김주사나리 일시에 관주요 부르고 석대 이상을 맞힐 때는 지화자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화자 지화자 지화 지화 지화자 지화. 임진왜란 이후 무기로서 활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활쏘기는 한량들의 놀잇감으로 변해갔다. 그나마 민간 활터에서 이어져온 활쏘기도 점차 자취를 감추고 갑오경장 이후에는 민간 활터마저 차츰 사라져버린다. 그리고 현재는 많지 않은 활터에서 겨우 전통의 명맥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화자란 말은 화살이 관역에 명중했을 때 기생들이 부르던 노랫가락이었군요. 지화자, 좋다. 흥겨운 가락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구려 벽화에서 본 그 늠름하던 활 쏘던 기상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궁금합니다. 윤소희 씨, 네. 그 왕조실록에 네. 그 활쏘기에 대해서 따로 이야기된 게 없습니까? 활쏘기를 한번 찾아보죠. 네. 태조부터 성종까지 조선 초기를 보면 활쏘기에 대해서 총 396건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태종 때 기록이 많군요. 태종은 아버지 이성계 못지않은 명궁으로 네.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때는 활쏘기에 대해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태종 9년의 기록을 보면 궁중에서 세자에게 활쏘기를 익히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다른 시기를 살펴보면 가만히 잠깐만요. 그러니까 태종 9년에 세자에게 활쏘기를 익히게 했다고요? 네. 왜 태종은 세자에게 활쏘기를 권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면 조선시대 활에 대한 생각을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옛부터 왕이 굳세고 용감하면 능히 아랫사람을 제압할 수가 있고 온유하고 나약하면 실패함이 많았습니다. 무릇 활 쏘고 말 달리는 것은 굳세고 용감한 기질을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세자에게 무예를 연마하는 게 어떠겠습니까? 전하, 세자께서 무예를 연마하시면 좋으나 그로 인해 강습에 소홀하실까 염려되옵니다. 궁궐 내에서 활을 쏘면 그것을 빌미로 행여 전하께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지 저대오니 하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전하. 선의께서 이르시기를 활 쏘는 곳으로 덕을 알아본다 하였습니다. 하물며 그 재주를 겨누는 것은 군자의 도인이 세자에게 활을 쏘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조선시대의 임금들은 활쏘기를 장려해
신하들과 함께하는 궁술 대회를 자주 열었다. 특히 대사례라 해서 국가의 행사가 있을 때 왕과 신하가 한자리에 모여 활을 쏘며 그 예의 정도를 살피는 의례가 있었다. 실록에 의하면 조선시대에는 크게 4번의 대사례가 열렸는데 성종 8년에 처음 시행됐고 그 뒤 중종 때 1번 그리고 영조 때 2번 시행됐다. 대사례 의식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살펴보자. 먼저 임금이 활 쏘는 위치는 남향에 설치한다. 그리고 왕이 있음을 알리는 황색기가 들려져 있는 대신 왕의 모습은 그려놓지 않았다. 어사례도에서 특이한 것은 왕의 관역인 곰관역이다. 이것은 신하의 것과 다르다. 신하들은 왕이 쏜 다음에 활을 쏘았는데 이때 관역은 사슴의 머리다. 이때 재미있는 것은 관역을 마친 자에게는 상으로 채단이나 옷을 내주고 마치지 못한 자에게는 벌주를 내렸다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국왕에 의해서 주관되는 그런 활쏘기 대회라고 할 수 있는 대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왕이 그 성균관의 행차에서 문매에 참배한 이후에 거행되는 행사였는데요. 이 행사에서 제일 큰 그 의미라 그러면 국왕과 신하 간의 그 위계 질서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또 그를 통해서 이제 국왕의 왕권을 강화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그 대사례의 절차는 그 처음 왕이 궁에서 출발하여 항공할 때까지 일련의 행사가 완전한 의식 절차로 짜여져 있는데요. 그 행사의 요소를 보면 그 국왕과 신하의 그 활 쏘는 순서라든가 또는 그 활 쏘는 관역 이런 것 일체를 그 엄격하게 구분함으로써 군신 간의 위계 질서를 분명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의 의미라 할 수 있는 그 국방 강화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조선 초기에 많이 시행되었는데요. 이 대사례 행사를 통해서 무사를 많이 선발하고 또 이들에게 변방의 방어를 담당케 함으로써 국방을 강화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유교 경전 중의 하나인 주리엔 활쏘기를 선비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6가지 기회 중 하나라 했다. 이를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 국가 비상시를 대비하는 훈련 방법으로도 의미를 지녔다고 한다. 성종 10년엔 향사례를 서울부터 시행했는데 이는 백성을 예로서 교화시키는 일이라 해서 대사례 준에 거행토록 했다. 우리나라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설을 좋아하고 말타기와 활쏘기를 익혀 문무를 겸비해야 한다. 이 말은 중용에서 나오는 말인 군자는 활쏘기를 하고 몸을 바르게 하여 설사 화살이 전곡을 깨뚫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기보다 나은 자를 원망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반성한다 하는 말과 쌍을 이루면서 활쏘기가 인격 도야에 큰 역할을 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정조시의 무인이었던 이정집은 무신수지에서 활쏘기는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며 부지런한 연습만이 그 묘리를 터득할 수 있게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무인으로서 그의 말은 활이란 것이 인격 도야 외로 군사력 양성에도 큰 역할을 했음을 잘 대변해주는 말이었습니다. 조선시대 백과사전인 지봉유설에선 중국의 창, 일본의 칼과 견줄 우수한 무기로 조선의 활을 들고 있습니다. 활쏘기는 단순히 사람을 살생하는 무기나 관역을 맞추는 놀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더한 활쏘기의 가치는 몸과 마음을 바로하는 인격 수양의 도구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활 쏘는 모습 하나만으로도 군왕의 됨됨이를 알 수 있었고 마음의 덕을 살필 수 있었습니다. 우리 활에는 그런 깊은 뜻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TV 조선왕조실록 여기서 마칩니다.